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옛 타인 막동이를 만나다. 오랫동안 한양에서 양반으로 잘 살아가던 송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 벼슬하는 후손이 점점 줄어들다가 몇 해에 걸쳐 급제자가 전혀 없는 바람에 집안이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성인 남자들은 모두 죽어 홀로 된 어머니와 어린 아들 송생 단 2명만 남았고 하인 막동이가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챙기면서 지냈습니다. 허울만 양반 집일 뿐 가난한 생활이 계속되자 막동이는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느 날 여주인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인 여자는 남의 이목이 있기에 차마 하인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고 며칠에 걸쳐 조용히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펴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30여 년 세월이 흘렀으나 송씨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고 이제는 생존조차 힘든 처지에 몰렸습니다. 어른이 된 송생은 마지막 희망으로 강원도에서 벼슬살이하는 친지에게 금전적 도움을 청하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아들의 뒤를 바라봤고 송생은 터벅터벅 걸어 고성 고을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저물고 수중에 돈도 없어서 송생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소문난 부자인 최승기 댁으로 가서 주인을 뵙자고 청했습니다. 하인 한 명이 나와서 누구냐고 묻기에 송생은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하인은 집주인이 허락했다면서 깨끗한 방으로 안내한 후 곧 주인 어른이 나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송생이 자리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하인의 예고대로 주인 노인이 방으로 찾아오더니 심심하던 차에 얘기나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눈이 유달리 빛나는 노인은 품이 있어 보였고 예의를 갖춰 송생을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다가 노인이 옆에 앉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자기 방으로 가거라.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노인은 갑자기 송생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뜻밖의 행동에 송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왜 이러냐고 묻자 노인은 뒤늦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소인은 지난날 댁에서 하인으로 일했던 막동이옵니다. 한양에 송씨 집안에 있었던 그 막동이라고요? 송생이 반문하자 노인은 그렇다고 답하며 마님이 무척 아껴주셨음에도 상전에 두 도우는 애를 쪄버리고 도망친 죄가 크다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송생은 심호흡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옛일이라오. 송생이 과거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자 노인은 차근차근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막동이는 당시 너무 배고파서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났고 나름대로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다가 후손이 끊긴 이웃집 최씨 행세를 했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최씨 집안 후손이라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으며 막동이는 그럭저럭 돈을 모아서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했습니다. 막동이는 어느 정도 그를 알았기에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책만 읽다가 이따금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여 글 잘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소문이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신분이 들통날까 걱정되네. 막동이는 강원도 철원으로 다시 집을 옮겼고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인심을 얻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사하여 신분 세탁에 성공했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았다고 판단한 막동이는 무관의 딸과 결혼한 뒤 회양으로 집을 옮겼다가 최종적으로 고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잘 풀려 돈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으며 막동이의 자식들도 모두 양반 집안과 혼인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밝힌 막동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옛 주인을 생각하면 은혜를 갚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노인 막동이는 한양 주인 집으로 찾아가 보온하고 싶었으나 자기 신분이 탄로날 일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방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소인은 언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됐사옵니다. 노인은 송생에게 당분간 자기 집에 머물라고 권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일단 조카라고 해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오나 낮에만 그렇게 하고 밤에는 옛날 하인 막동이로 돌아갈 터이니 너그럽게 들어주소서. 송생은 노인 막둥이의 청을 들어주었고 밤새워 이야기가 끝날 무렵 벌써 새벽이 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막동이는 문안 인사하러 온 아들들에게 알고 보니 송생이 조카뻘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송생의 아버지와 형제처럼 지낸 사이인데 불행히 먼저 저 세상으로 가고 나 또한 멀리 떠나 소식을 몰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구나. 이에 대해 자식들은 아버님이 가까운 친척이 없어 쓸쓸해했는데 마침 잘 됐다며 좋아했습니다. 막동이는 송생을 이끌고 주변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풍광을 즐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롭게 지낸 송생이 서울의 어머니가 염려되어 돌아가려 하자 막동이는 수레에 여러 선물과 함께 돈 만냥을 챙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좋은 집과 논밭을 마련하십시오. 가난한 송생이 졸지에 부자가 되자 주변에서 이상한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그중 껄렁껄렁한 사촌 동생이 송생을 찾아와서 부자가 된 까닭을 끈덕지게 캐물었습니다. 고성 고을 원님이 도와준 덕이라네. 그러나 사촌 동생이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자 송생은 길에서 은항아리를 주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촌 동생은 그 말 역시 믿지 않으며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형님이 지금 나를 길가 사람 보듯 대하니 정말 슬프오. 사촌 동생이 이렇게 말하자 송생은 마음 약해져 사실대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불끈 화를 냈습니다. 형님은 그런 모욕을 참으며 주인을 배신한 하인의 뇌물을 받았단 말이오. 송생은 뭐가 모욕이고 뭐가 뇌물이냐고 반박하며 어이없어 했으나 사촌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당장 고성으로 달려가서 그놈의 비밀을 폭로해 양반과 하인의 도리를 바로잡겠소이다. 사촌 동생은 그 즉시 일어나 신을 신더니 집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내뱉은 말과는 달리 자기도 단단히 한몫 챙겨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송생은 사촌 동생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염려됐기에 급히 발빠른 사람을 시켜 막동이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심부름꾼은 사촌 동생보다 빨리 고성에 도착해 막동이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동네 사람과 장기를 두던 막동이는 편지를 읽은 후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서 하찮은 기술을 배워둔 게 후회스럽군.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짓자 막동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조카가 왔을 때 내가 침 놓는 일을 조금 할 줄 안다고 말했더니 오늘 미친 병에 걸린 사촌 동생을 보내니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네. 이제 그 동생이 여기로 온다는 말이요. 설명을 들은 사람이 그게 왜 후회스럽냐고 묻자 막동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병이 심해 날뛰고 횡패를 부릴까 우려되기 때문이라오. 미친 정도가 매우 심하다 하니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문을 닫아 걸고 돌아다니지 마시오. 놀란 사람들이 재빨리 귀가하여 집집마다 문을 닫아 걸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윽고 사촌 동생이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개는 우리 집 하인이라네. 아무개는 우리 집 하인이라네. 그 외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과연 대단한 미치광이가 내려왔다며 집안에서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때 막동이는 집안 아인 여러 명을 보내 사촌 동생을 잡아오게 한 다음 곳간에 가두고 꽁꽁 묶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저항했으나 중과부족으로 꼼짝 못하고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막동이는 큰 침 하나를 손에 들고 혼자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촌 동생은 욕설을 퍼부었으나 막동이는 들은 척도 않고 달려들어 바늘로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느닷없이 바늘 공격을 받은 사촌 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태도를 받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막동이는 몇 차례 더 바늘로 찌른 후 얼굴빛을 바로하고 꾸짖었습니다. 나는 내 형에게 은혜를 갚았거늘 너는 굳이 나를 파멸시키려는 까닭이 무엇이냐? 막동이는 이어 자객을 보내 너를 몰래 없앨까 하는 생각도 했다는 말을 곁들이며 잔뜩 겁을 준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마음을 고친다면 후히 대접하겠지만 못된 신보를 고집한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나는 기껏해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서투른 의사밖에 더 되겠느냐. 이에 사촌 동생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개아들이요. 그럼 내일부터 나를 아저씨라 부르겠느냐. 어찌 따르지 않겠소? 사촌 동생은 막동이의 말에 공감했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날이 밝자 막동이는 조카의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는 좋은 옷과 음식을 마련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송생의 사촌 동생이 서울로 돌아갈 때 넉넉한 돈을 주어 서운치 않게 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